보시고요. 아마 굉장히 많이, 저도 이제 고 작가님하고 얘기를 하면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해야 하나의 그 제목 뽑는 게 나오거든요. 오늘은 아마 이제 다양하신 분들 중에 부모님들이 많이 오셔서 그쪽으로 타겟을 잡으신 것 같은데, 한번 쭉 보시고 이런 강의 내용 외에 그 다양한 질문을 하셔도 다양하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들은 좀 이제 포괄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받았으니까 인터넷에 구매를 하셔서 또 가능해요. 그리고 이 작가님의 질문을 자유롭게 이렇게 하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포스트잇으로 보시고 비슷한 질문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질문은 또 포스트잇에 있는 거를 정리하는 동안에 여기서 이제 정리하실 거예요. 자, 이 질문은 어떤 걸로 묶어서 답합니다. 자, 질문 쓰신 거를 주시고 질문지를 제가 작은 거밖에 못 드렸는데 주세요. 자, 이렇게 정리 좀 하시고요. 네. 질문하세요. 네, 평소에 일반적인. 여기 ADH 같은 경우에는요, 대개 15세가 되면 거의 자연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감각통합이 느려지는 애들이 이제 15세가 되면 거의 자연치료가 되는데, 그 전에 ADHD 치료 약을 먹으면 안 돼요. 화장실은 뒤에 죄송합니다. 우울증 약을 먹게 되면은 소화기계가 망가집니다. 우울증이 이거 사실 질문도 안 했는데 지금 워낙 중요한 거라서 지금 우울증을 앓는 부모님들이 가끔 약을 처방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이에요. 근데 세로토닌이 우리 소화기계에서 장에서 음식을 흡수시키고 연동운동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근데 그 제흡수 억제제를 먹게 되면은 두뇌에서는 우울증이 줄어드는데 소화기계가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다 보면 다시 그게 악순환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예요. 우울증으로 길게 갈 거냐 아니면 대장암으로 죽을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약을 먹어버리게 되면은 그 장기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ADHD도 마찬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은 자기 신체 내에서 자기 의지로 치료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모든 약은 다 의존하게 되고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주 응급 상황이 아니면 먹으면 안 되고요. 그런 거 있습니다. ADHD 치료할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녹화하는 거 아니었구나. 다행이네요. 좀 어수선했는데. 할까요? 가야 돼. 자, 여러분들 강의 재밌게 들으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저도 오늘 강의 들으면서 나는 어느 타입이지? 봤었거든요. 근데 좀 산만하고 우리나라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파수꾼 타입이라는 걸 전 새롭게 알았어요. 하지만 용기 내서 아주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계속 파수꾼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보니까 먼저 저희가 질문 내용을 좀 받았어요. 받으니까 역시 우리 어머니들 역시 아이에 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보다 직접 질문을 하신 분이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작가님 먼저 여기 쭉 질문들 보셨어요? 네. 네, 보셨죠? 네.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답을 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독서에 관련된 겁니다. 독서에 관련된 거. 네. 역시 책을 많이 읽으시는 우리 여기가 도서관이잖아요. 맞네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좀 많이 책 읽고 토론하고 놀이하는 독서 교육이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 누가 질문을 하셨지?
아, 네. 마이크. 질문을 직접 받아볼게요. 네, 마이크를. 문제를 붙여보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 독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네, 독서 수업 하면서 창의성이랑 이게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공감해주고 또 그리고 그거랑 놀이를 이렇게 관련지어서 좀 활동을 하는 그런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면서 제가 되게 큰 도움을 받고 장 선생님 말씀 드리면서 제가 하고 있는 이 독서 수업이랑 창의성이랑 연관지어서 아이들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독서 교육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불고 있는 인문학 열풍이 있어요. 이지선 작가를 비롯해서 이런 쪽 관련해서. 근데 상당한 착오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독서를 통해서 자기 자아 실현을 했던 과거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책과의 만남이 감동적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문학 서적을 읽었기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걸 만나는 경험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감동이. 아까 제가 인간의 기억은 감정과 감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독서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일단 그 책과의 만남이 감동적인 방법을 어떻게 개발을 해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12세 이전의 아이일수록 피아제가 얘기했던 구체적 조작기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몸으로 활동하는 것이 결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놀이랑 지금 결합한다는 얘기 바로 그 얘기인데 반드시 행동과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 나이 때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으면 뭐가 형성이 안 되냐면은 언어의 개념이라는 것의 깊이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을 읽어도 똑같은 문장을 읽어도 그 문장의 이해도가 떨어져 버려요. 그 몸으로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앞으로 독서는 또 어떻게 가야 된다는 얘기하자면요. 앞으로의 독서는 그 주식 투자에서 바벨 전략처럼 가야 되는데 아까 초등학교 때 먼저 깊이 몰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독서에 있어서도 어떤 한 가지 주제에 아이가 푹 빠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꽃에 빠졌다면은 꽃과 관련된 책을 수십 권, 수백 권을 보게끔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애완동물을 좋아한다면은 애완동물을 한 마리만 키울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그 동물의 생태라든가 그런 책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몰입, 그 다음에 독서에 있어서도 좀 편중되고 깊이 있는 독서가 필요하다. 아니, 어려서부터. 교양 독서는요, 40 넘어서 하면 돼요. 그 아이가 책임자의 위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해도 됩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우리 아이들을 책과의 만남에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책이 너무 흔해졌거든요. 링컨이 그 책을 읽던 시기가 아닙니다. 비가 와가지고 책을 다 베껴가지고 친구한테 돌려주고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너무 흔해졌고 그 다음에 음식이 흔해졌어요. 아까 제가 음식 얘기 안 나왔으니까 음식 얘기가 보통은 되게 비슷한데 인간은 그 창의성의 호르몬 도파민을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도파민 회로를 배가 고팠을 때 나는 어떻게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를 연구하면서 도파민 회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진화해 왔어요. 그래서 요즘 그 어린아이들이 창의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굶은 상태에서 자기가 직접 사냥을 한다거나 요리에 참여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이 약한 이유는 뭐냐면은 뛰어놀면서 다쳐본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15세 이전의 육체적인 경험은 15세 이후 20세 넘어서의 인지적인 개념으로 넘어간다. 인지적인 기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깊이 몰입해봤던 애들은 15살 넘어서 공부로 방향을 전환했을 때 공부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애가 됩니다. 두뇌는 그렇게 그 뇌세포를 운동에도 쓰고 공부에도 쓸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운동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 운동 질문입니다. 네. 아무 때나 아니면 진짜 무작정 아이한테 오늘 책 읽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감동이 중요해요. 네, 책과 만나는 그 첫인상. 그래서 그 엄마들이 실수하는 게 동화책 읽어주기 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다 봤지? 하고 책장 넘기는 사소한 경험이에요.
거기서부터 애들은 책과의 트라우마가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은 글씨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거든요. 근데 그림을 보면서 상상을 하고 있어요. 얘가 막 상상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책장을 넘겨버리는 거야. 왜? 한글을 다 읽어줬거든. 여기서 첫 번째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그거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책을 읽어줄 때도 그냥 두뇌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이렇게 좀 과장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유태인의 그 핵심 교육인 하브루타 마셰타호프 너의 생각은 어때라는 것을 우리 어린애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으니까 너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엄마가 관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가 지금 책을 보면서 아직도 상상하고 있다는 걸 아주 민감하게 느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 책장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장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좋겠네요. 네. 자, 도움이 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자, 다음 창의력에 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하고 변하면서 이 창의경제, 창조경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창의력이 나중에 우리의 최대 직업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질문에 조금 공감을 하는데 창의성을 좀 키워야 되지 않을까 어릴 때부터.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두뇌 훈련법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운동. 네. 질문 부탁드릴까요? 네, 창의성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두뇌를 어떻게 활성화시키는지 두뇌 훈련법을 좀 알고 싶고요. 제 아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걸 많이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도 좋아하지 않고요. 근데 사실은 몸을 많이 움직여야지 뇌도 좀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 이 아이한테 어떻게 좀 이렇게 몸을 많이 움직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방법적인 노하우가 있으시면, 네. 운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파수꾼에게 맞는 운동이 있고요. 네. 사냥꾼 두뇌 유전자를 가진 아이들에게 맞는 네.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아이들한테 두뇌 개발에 가장 좋은 운동은 사격이나 다트 던지는 거나 양궁 같은 거 이런 겁니다. 활쏘기.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서 운동은 되고 집중력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미세한 그 목표물을 맞추는 훈련을 어려서 하게 되면은 그런 아이들은 결국에 이제 연구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냥꾼의 두뇌가 지금은 창 들고 이렇게 동물을 잡지는 않으니까 걔네들이 이제 그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파수꾼들이 발견해주면 사냥꾼은 그걸 개발을 한다거나 더 이렇게 연구를 하거든요. R&D는 그래서 이제 R&D는 사냥꾼 유전자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런 위치에 갔을 때, 어렸을 때 그 다트를 던졌던 경험하고, 여러 명이서 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다트, 사격, 그 다음에 혼자서 그 체조 같은 거. 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 몸을 움직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좋아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블록사키를 너무 좋아해요. 네. 그리고 하나는 모래놀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록사키 할 때는 혼자서 할 때 거의 한 2-3시간? 그것도 작은 게 레고가 아니라 큰 걸로. 아이가 지금 몇 살이죠? 10살이요. 초등학생. 남자아이 10살. 남자. 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엄마가 아이한테 손을 떼는 날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블록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에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놓친 거예요. 강의 때.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실리콘밸리의 그 IT로 돈 버는 사람들이 보내는 학교가 독일의 슈타이너가 만든 교육은 치료다. 발도르프 학교예요. 발도르프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정. 만드는 거. 그 만드는 것이 어쩌면은 창의성에는 운동보다도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는 파수꾼 유전자가 됐든 사냥꾼 유전자가 됐든 우리 초등학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교육이 바로 그런 기구를 다루고 만들고 하는 건데 최근에 미국의 어느 대기업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서류를 통과한 사람들을 면접을 볼 때 만들기 시험을 봅니다. 뭔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걸 한번 고쳐봐라. 고쳐봐라. 아니면 이걸 이렇게 조작을 해서 한번 해결해봐라. 거기서 합격하지 못하면 잘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공작을 제대로 해본 사람들만이 인간관계의 갈등,
사업체 간의 갈등을 잘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네, 취직을 했을 때. 그래서 그 시험을 꼭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걸 좀 봐야 돼요. 공무원 뽑을 때 봐야 돼요. 공무원 뽑을 때. 작가님이 CEO가 되셔서 그런 면접을 보는 건 어떨까요? 아닌가요, 이건? CEO가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아, 우리 어머니께서 기왕 질문을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파수꾼 유전자와 그리고 사냥꾼 유전자가 활동하는 게 다르다, 운동법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각 유전자별로 그럼 간단하게 추천해 줄 수 있는 운동법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글쎄, 그러니까 여럿이 하는 거나 불규칙성이 가미된 것들이 그 파수꾼 유전자한테 좋죠. 그러니까 러비공 같은 거는 왜 이렇게 지가 지멋대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불규칙성에 얘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걸 얘네들 즐긴단 말이에요. 네. 불규칙성에.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떤 운동이 어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공하고 관련된 거라든가 뭔가 변수가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냥꾼 유전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사격을 좋아합니다. 네, 몸 목표물 맞추는 걸 되게 좋아해요. 어려서부터. 걔네들은 학자로 갑니다. 그래서 구기 종목을 많이 했던 좋아하고 구기 종목을 하는 애들의 기본적인 유전자는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ADHD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사업가가 된 운명을 타고난 애들이에요. 팔자가. 근데 구기 종목보다는 혼자서 체조를 하기를 좋아하고 근육 운동이라든가 뭔가 사냥 이런 걸 좋아하는 애들은 영구적으로 갈 팔자인 거예요. 걔네들은 한국에서는 유리한데 파수꾼 유전자 가진 애들이 한국에서 문제 하나 전응하고 낙인 찍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현실이에요. 큰 문제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부터 이제 그걸 빨리 좀 계몽 운동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좀 전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두뇌를 훈련시키는 방법, 운동 말고 또 다른 두뇌만 좀 훈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안구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책에다 소개를 했는데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인간은 의미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개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들한테. 어떤 동기부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창의적이어야만 하는 환경하고 내가 여기서 이걸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뭔가 절박한 동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두뇌가 반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은 성인은 위기에 닥쳤을 때 BDNF, GDNF 신경 가속, 그러니까 뇌 가소성을 가속화시키는 인자들이 쏟아져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 피질이 거의 2배까지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사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왜 생각을 하나요? 그죠? 생각을. 그때 위기를 맞이했을 때 생각을 하면 그게 창의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긴장감을 줄 것인가입니다. 창의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어떻게 줄 것인가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장 창의적인 환경은 그냥 넓은 공간에서 놀잇감이 많을 때예요. 아무리 좋은 그 창의력 도구를 가지고 아파트에 시키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덥기 때문에. 공간도 많은 그렇죠. 차지를 하네요. 두 가지죠. 환경과 동기부여라는 거죠. 창의성. 그렇게만 얘기해요.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강의하시면서 몰입에 관한 얘기도 잠시 언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문이 또 왔어요. 네네.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몰입 경험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글씨체가 같구나. 글씨체가. 몰입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무언 깊게 뭔가를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연구, 그러니까 머리 깊이 있게 파고든다든지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지만 작가님의 개인적인 경험을 좀 듣고 싶어서 저는 네네. 작가님 어떤 그런 몰입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걸 그러니까 긍정적인 창의성을 위한 몰입을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예요. 제 경험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홀어머니랑 자랐고 좀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제가 주로 많이 관찰했던 거는 이제 개미하고 드셔도 보셨어요 혹시? 그다음에 제 기억에 정말 많이 남는 거는 처마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때
빗방울이 떨어질 때마다 그 튀어 올라오는 물방울 모양이 틀린 거예요. 말탄 변경 같기도 하고 모양이 계속 변하면서 그래서 빗방울이 물에 떨어지는 걸 계속 보면서 그걸 영화처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진짜 몰입은요. 진짜 몰입을 한 사람에게 노벨상을 준다고 하잖아요. 진짜 몰입은 지루함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아주 사소한 것에도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을 하더라도 진짜 몰입을 잘하는 아이가 되려면 아이한테 황무지를 줘야 돼요. 엄마가 돌 치워주고 풀 뽑아주고 한 다음에 걸음 줄 땐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주말 농장과 아들, 딸 얘가 3명이면 3명의 구역을 다 나눠주고서 각자 황무지를 개간하는 거에서부터 가을에 수확할 때까지 혼자서 다 해봐야 돼요. 이게 몰입에.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연결고리가 빠지는 체험은 몰입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아이가 나중에 그래서 그거를 저는 전체 체험이라고 불러요. 전체 체험. 전체 체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캠핑을 가더라도 엄마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았어요. 투망을 했든 뭘 했든 하면서 고기를 잡았는데 그 내장 정리하는 거를 아이들한테 안 시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 내장을 직접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이제 매운탕을 끓여야 되는데 내장 정리를 아이들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엄마한테 맡기겠죠. 언제 할까요? 배가 고파야 합니다. 배가 고파요. 야, 이거 있잖아. 이거 꼬챙이 끼워가지고 고 먹어야 되는데 내장이 굉장히 써. 유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도 배고픈데 너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엄마는 내장 보면 너무 무서워. 이러면서 어쨌건 간에 그 아이가 전체적인 과정을 체험하는 그걸 그 연결고리가 빠지지 않는 체험 이걸 시켜야 되는데 요즘은 연결고리가 빠진 체험이 너무 많아요. 결국 세팅된 거. 네, 결국 말씀은 부모님은 창의성을 키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이는 순간의 몰입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한 구역을 만들 수 있도록 형성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거기에 대한 꾸준한 몰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 전체 체험을 하지 않으면 두뇌에서는 기획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질문 보니까 아이가 몰입 자체를 안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 누가 질문하셨어요? 네네. 같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질문 부탁드릴게요. 비슷하게 작가님이 말씀해 주실 때 계속 동기부여를 이렇게 하라는 그거 이제 알겠는데 간혹가다 아이들을 보면 관심을 보여서 그래 이때다 싶어서 부모 입장에서는 요거 잡아서 내가 얘 깊게 들어가게 해주자 하고 다가서서 하면은 아이는 어느 순간 또 나 안 하려고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아니면 좀 더 뭔가 물어보려 할 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최대한 부담 가지 않고 물어보려고 할 때도 아이는 그냥 몰라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남자아이들은요. 그래서 가끔 이걸 도대체 어떻게 다시 또 각도로 바꿔서 내가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항상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가요. 지금 가장 흔한 실수 같아요. 엄마들의. 그래서 3살부터 8살 사이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300년 동안 창의적 업적이 남긴 2만 명의 인재를 이용 30년 동안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가 창의적인 업적을 남긴 그 아이들의 그 성인 성취자들의 어린 시절에 다 조사해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공통점이 나옵니다. 친엄마와 격리되었던 경험이 꼭 있더라. 친엄마와 격리된 경험.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창의적이 안 되는 그 가장 큰 그 장애물은 친엄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엄마랑 헤어져 있어야 되나요? 엄마랑 생리별을 한번 해야 하나요? 저는 가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집을 나가세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그 아이가 느끼는 심정이 뭐냐면은 자기 결정성을 엄마한테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놀잇감이든 공부든 간에 맨 먼저 자기가 결정하지 않으면 집중 시간이 무조건 떨어집니다. 오래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심리학적인 방법이 뭐냐면 항상 6가지에서 7가지의 대안을 제시하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해라. 근데 인간은 되게 이제 곧 시집가셔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부모님이 남자 사진 2개만 주면 안 돼요.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요. 7개를 줘야 됩니다. 7개를. 하나 더 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은 하나의 뭐랄까 설정이에요. 설정. 그 아이가 몰입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 네.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을 때 아이가 처음에는 엄마가 한두 개, 3가지까지 제시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것도 내가 조정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대안이 7가지를 딱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자기는 자유를 느끼면서 거기서 자기가 뭔가 결정한 것을 엄마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한 것을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인들도 다 그래요. 성인들도. 네. 그래서 그게 이게 마케팅 기법이에요, 사실. 그 슈퍼마켓에서 그 나온 그 실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남자 사진 한 7장을 줘야 다 이제 근데 설정을 했어. 엄마 아빠가 여기 아나운서님 엄마 아빠가 좋은 남자로 다 설정을 했는데 물론 그 중에서 이제 약간 폭탄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엄마 아빠가 원하는 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 다 설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남자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런데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처음 볼 때 사진을 한두 개만 딱 주잖아요. 두 사람 다 거부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사는 것 같지가 않거든. 엄마 뭐야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엉뚱한 남자를 데려온답니다. 왜냐면 그 남자는 자기가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부에 있어서도 결혼에 있어서도 사업에 있어서도 마케팅에 있어서도 뭐든지 그 존재하는 한 가지 인간은 자존감과 모멸감 사이에서 무조건 자존감을 선택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좋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 왜 부모님들 다 똑같잖아요. 우리 아이 천재인가 봐. 우리 아이 정말 영재인가 봐. 이 생각을 어릴 때 하시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아닌가 봐 라고 현실을 생각하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 똑똑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보다 내가 더 똑똑해야지 라고 느껴야지만이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7가지 대안을 다 생각할 때는 정말 우리 엄마가 얼마나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똑똑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한테 7가지 대안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2가지도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약 2만 가지의 직업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최소한 첫 번째 과제 200가지 직업을 엄마가 선택해서 그 직업을 다 외울 거. 와, 우리 엄마부터 공부를 하셔야 되니. 최소한 100분의 1. 그러면은요. 그리고서 이렇게 얘기해. 2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돼도 돼. 아니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 이제 성인이 되셨잖아요. 유아기 때 형성되지 않은 거. 이 무의식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네. 거기에 관련된 또 질문이 있어요. 이미 형성된 유아기의 무의식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유아기 이후에 청소년과 성인들의 뇌가소성을 활발하게 작동시키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질문하셨죠. 네,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잠시만 질문 전에요. 그게 한 가지는 엄마가 몰입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마이크 주시고요. 그 아이가 저녁에 잠들 때 소파에서 책을 보다가 잠시 자세요. 네, 수박을 많이 먹여서 얘한테 오줌을 싸게 만들어 새벽에 아침에 일찍. 그리고 애가 잘 동안 얼른 눈을 붙이고 나오세요. 그리고 아이가 일어나서 오줌 싸러 갈 때 여전히 소파에서 책을 보고 있어요. 작전입니다. 우리 엄마는 어떻게 7시간 동안 책을 보고 있지? 이런 어떤 그 분위기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이 몰입하는 걸 보여주고 또 다양한 선택관을 제시한 2가지를 해야 돼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늘 고민되는 부분이지만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데 오늘 무의식과 뇌 가소성에 대해 말씀하셨고요. 이미 유아기를 지난 학생들, 네. 청소년들에게 느끼는 부분들은 그
과거에 그 자랄 때 이미 형성됐잖아요. 그걸 좀 더 발전적으로 맞아요. 변화시켜줄 수 없을까라는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이미 성인이 된 맞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무의식을 이렇게 활용하지 못하는 무의식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그런 뇌의 가소성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이 정말 필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만들어진 걸 좀 더 발전시키는 방법이 어렵긴 하겠지만 방법이 없진 않겠죠? 네. 일단은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그 본인이 존재 위기를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존재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린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불행이 자기 자신한테 다가가기를 바라는 부모는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남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라는 그 방법인데 제 책에 잠깐 소개될 겁니다. 아마 제럴드 마우니 교수일 건데요. 또 틀릴 수도 있지만 아무튼 어떤 교수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아이들이 멘토나 뭐 부모나 성인들이 뭔가 바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충고를 하고 할 때 실제로 두뇌가 실천적으로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원인을 연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아이들은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에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걸 아이들이 진짜. 직접 느끼나요? 예. 그러니까 거짓말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하고 진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아이들은 아주 본능적으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유능한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 반에 25명이 있고 내 아이가 담임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아니라면 그 아이는 담임 선생님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를 학교에 맡겨버리고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한테 이렇게 맡겨버리고 나서 나 이제 마음 놓였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선생님의 말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왜? 그 선생님은 사랑하지 않거든요. 엄마가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지 않거든요. 약 2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유효한 대화라는 게 있어요. 유효한 대화. 그 아이에게 효과가 있는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오직 사랑의 크기입니다. 한 반에서 한 멘토가 학생들 중에서 사랑을 해주는 애들은 딱 3부류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고아, 부모가 없는 애. 선생님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자기가 엄마 아빠가 된 것 같아요. 사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고 치는 애. 왜? 쟤를 내버려두면 이제 교도소 갈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내가 선생인데 사회에 그 악인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신경을 쓰게 돼. 그러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관심을 갖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관심과 네. 신경이에요. 세 번째, 1등. 네. 우등제. 왜? 국제중 보내야 되거든. 국제중 보내고 스카이 서울대 보내고 현수막 달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애하고 말썽꾼하고 고아를 줘. 그 아이 선생님을 사랑하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인간은 사랑을 줄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 한 사람의 에너지가 최대치가 평균 3명. 그런데요, 사랑을 주는 방법도 아이가 받아들이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사랑을 하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을 하면 아이가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또 좋은 쪽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네. 조금 전에 그 하브루타 얘기가 나왔는데 네. 너의 생각은 뭐냐라는 단순한 질문이 사실 사랑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 하브루타 교육에서 자주 나오는 게 조산모사, 원숭이를 기르는 사육사가 아침에 4개 먹을래, 저녁에 4개 먹을래, 7개밖에 못 주겠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걸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원숭이한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원숭이 집값게 내가 아침에 그냥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면 되죠.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랑에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의 생각은 뭐냐고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것이 기본이고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자식이 그 세 부류에 속하지 않잖아요. 고하거나 문제하거나 전교 1, 2등 하거나 하는 애가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 선생님을 믿지 마세요. 왜? 학교에서 유능한 선생님의 사랑을 받을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부모만이 멘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평균치의 아이들한테. 그래서 본인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자기 개발을 하고 스스로 뭔가에 몰입을 하고 자기 두뇌를 부모가 계속 개발하면은 그 파장이 그대로 아이한테 영향을 미치게 되고 거기서 한마디 했을 때 그 아이는 유용한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사랑과 관심의 크기와 깊이입니다. 결국에는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하고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빼먹긴 하네요. 또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사랑의 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반대쪽에 또 반대 방향이 있어요. 역방향이 있는데 역방향 변화가 있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능력은 또 어디서 나오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책과의 경험에서 마찬가지예요. 그 아이가 감동할 수 있는 뭔가. 즉 어렸을 때 그 아이가 느꼈던 감각이 감동적으로 경험이 감동적으로 다가갔던 일이 많았을 때 배고팠던 경험을 했을 때 다쳐보았을 때 뭔가 새로운 것들을 감격적으로 선물을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얘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말씀 계속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어요. 받아볼게요.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입니다. 공간 지각 능력도 우수하고 기억력, 집중력도 평균 이상인데 인지 속도가 느리다고 해요. 수업 준비하는 것이 느려서 담임 선생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요. 근데 저희 조카도 그렇거든요. 점심시간에 밥을 너무 늦게 먹어서 선생님이 늘 지키고 계시다가 결국에는 수업시간 좀 칠 때까지 먹는데요. 그래서 계속 언니한테 전화가 온다고. 그래서 한번 우리 조카가 엄청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이런 경우 저도 많이 지금 공감이 가는데 누가 질문을 하셨어요? 네. 질문 좀 해주시죠. 저희 아들이 요번에 2학년이 되면서 전학을 왔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네, 2학년 전학, 이사 오면서 전학을 왔는데, 네.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결혼하시는 걸 다니시고, 그러니까 3월 달에 네. 2학년 서울에 이제 온 학교에서 결혼하시면서 그만두시고, 이제 그 기간제 교사분이 4월 달에 마치셨는데, 계속 쭉 좀 학생들을 지도해달라고 좀 부담스러워하셨나봐요. 네. 그래가지고 5월달에 다른 선생님이 오셔서 3개월 동안에 거의 3명의 선생님이 바뀐 상황이에요. 근데 1학년 때도 그 정도는 아니었고, 전학 와서도 한 달 동안 굉장히 행복해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기관제 선생님으로 바뀌었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 예전에 1학년 때 선생님보다는 좋다고 하면서 기분 좋게 학교를 다녔었는데 5월달에 세 번째 선생님 오시면서부터는 조금 아이가 조금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어떤가요? 이런 상황은? 일단 질문지하고 네. 좀 달라졌는데. 근데 인지 속도가 저희가 그래서 제가 뇌과학에 조금 원래 또 관심이 많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뇌파 검사를 이제 그 강의에 있는 세트에 있어서 뇌파 검사를 해봤었거든요. 네. 문제가 무엇일까? 얘가 스트레스도 물론 있겠지만 근데 약간의 인지 속도가 느리다고 그래서 선생님하고의 네. 그 유기적인 관계를 잘 회복을 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는 하는데 해법을 모르겠어요. 자, 먼저 인지 속도가 느린 아이들의 특징이나 이런 해결법은 좀 있나요?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일단은요. 네. 지금 이 질문지에 제시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남학생의 스타일은 딱 노벨상감입니다. 일단 희망을 가지시고요. 자, 왜 그러냐면은 뭐냐면은
IQ가 너무 좋으면 노벨상 못 받습니다. 인지속도가 빠르면. 왜 그러냐면은 인지속도가 빨라지게 되면은 새끼를 접어드는 경험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빠른 길만 가거든요. 이렇게 고속도로만 얘가 주행하는 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을 드라이브를 한다거나 이렇게 산책하는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파수꾼처럼 새로운 걸 발견해내는 것을 오히려 나중에 못하게 돼요. 그리고 끈기가 또 약하고, 끈기가 약해서 뭐 하나 물고 늘어지는 힘이 또 약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 기억력, 집중력, 공간지각 능력 좋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과학 연구 쪽으로 가게 되면 진짜 이 딱 적성이 맞아요. 과학은 좋아요. 네, 그 노벨상 딱 따는 거예요. 얘가 스타일이. 영재예요. 노벨상은 IQ가 135가 넘어가게 되면 거의 확률이 떨어집니다. 못 받습니다. 노벨상 가장 많이 받는 IQ는 120에서 130 사이예요. 127로 나옵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너무 인지가 빠르면 못 받습니다. 그 실험실에서 버티지도 못하고 어떤 과제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LDST, LST라는 것이 좀 유행을 하고 있는데 Long, Deep, Slow Thinking이에요. 길고 깊고 느리게 생각하는 거. 이게 몰입으로 가는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LDST, Long, Deep, Slow Thinking의 경험을 어렸을 때 많이 하지 않으면 결국 걔도 역시 그 몰입을 못하는 아이가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또 이제 또 희망을 드리자면 생각의 속도가 느릴수록 두뇌에서 신경세포가 많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폐아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많아서 그래요. 뉴런이. 그래서 거기서 효율적인 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좁은 길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을 늦게 배운다거나 자폐증이 좀 있다거나 뭔가 얘가 좀,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적으로 위대한 성과를 낸 사람들의 그 가족을 조사해 보면은 반드시 사촌 형제나 형제 중에 자폐증아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그 집안의 유전자 자체가 뉴런이 많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폐증을 가진 집안에는 꼭 위대한 과학자가 나와요. 그래서 얘를 봤을 때 굉장히 신경세포가 머리에 꽉 차 있는 얘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기주도성이라든가 이런 거, 사랑,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준다든지 동기부여, 이게 좀 더 거시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명문대에 너무 목매들지 마시고 길게. 긍정적으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환경이 바뀌어서 이렇게 인지속도가 좀 느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것도 또 기다리는. 어머니, 이게 지금 우울증은 아니죠? 아, 예. 네. 굉장히 활발하고요. 네, 네. 되게 긍정적이고요. 발표도 굉장히 잘하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토론도 잘한다는 선생님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좀 잘하는데, 네, 그래서 좀 걱정을 하시고. 정말 너무 부럽습니다. 저도 그런 아들 하나. 누가 좀 놔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적으로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간적으로 인지가 느려진다고요? 네, 스트레스를 내에서. 받거나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거나. 굉장히 지금 중요한 아나운서님의 정말 중요한, 지금 5분 남았는데 너무너무 정말 사랑하고 싶어지는 하지만 스트레스 네. 여전히 스트레스 너무 안 힘들기 때문에 네. 고마운데요. 네. 스트레스가 단기 스트레스가 있고 장기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나간다라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그러면 모든 스트레스는 단기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시야를 길게 갖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을 왜 잘 극복하느냐면은, 여러분, 스피노자의 뇌라는 책을 쓴 그 뇌과학자가 한 얘기가 있어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측의 한계는 인내의 한계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인내심의 한계는 예측의 한계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난관을 맞이하고 내가 험한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끝나는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것만이 인내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모르면 인간은 인내심을 발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인내심이 원래 있어도 발휘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야 되는데, 단기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는 그것을 두뇌를 오히려 활성화시킵니다. 네. 그러나 그 아이한테 이것은
단기간에 끝나는 일이라는 것이 아예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다이내믹한 자기 경험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장기 스트레스로 갔을 때는 이제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견딜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면역력을 위축시키고 해마를 위축시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울증하고 암에 걸리는 인간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는지의 모범을 부모가 아주 잘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어렸을 때, 상처를 입었을 때 엄마가 너무 호들갑 떨면 안 돼요. 약을 발라주고 반창고를 발라주면서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치료가 되게 돼 있단다. 여유 있게. 모든 상처는 극복된다라는 것을 항상 아이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럼 그 아이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 아이가 되고, 똑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얘는 이 스트레스를 장기 스트레스로 볼 때 얘는 단기 스트레스로 봅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높은 자존감하고도 관련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일단 격려를 해줘야 되겠죠. 잠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리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안이 있거나 그 스트레스가 빨리 끝날 수 있다는 확신, 이게 들었을 때 인간은 그걸 견뎌낼 수 있다. 네. 길었네. 해결이 좀 되셨어요? 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 가져봤는데 좀 해소가 되셨어요? 궁금증이? 네. 오늘 오신 부분에 대해서 나 이거 참 궁금했었는데 저도 사실 오늘 참 많이 배웠어요.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아이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제 이야기 같고 또 제가 겪어야 할 이야기 같고 그래서 정말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진짜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뇌는 진짜 뇌와 가짜 뇌가 있대요. 진짜 뇌는 저희가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 가짜 뇌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동기부여하고 창의성을 길러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참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게 상대방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진다는 걸 오늘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가짜 내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정말 예쁜 말, 좋은 말, 고마운 말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용기를 주는 말들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살면서 힘들 때,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참 많잖아요. 이럴 때 우리 가짜 내를 발동을 시켜서 긍정적